진짜 이상하지 않나요? 몇 달 전만 해도 매일같이 이런 기사가 쏟아졌어요. 환율 1,500원 가면 나라 망합니다. 1,500원이면 IMF급 위기입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얼마죠? 1,500원 넘었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지금 나라 망했나요? 여러분, 생활 망했나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공포를 계속 조장하죠. 이 공포에 흔들리는 사람들은 결국 돈을 잃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환율 1,500원에 이렇게 공포를 조장하는 걸까요? 1,500원이라는 숫자가 왜 공포의 상징이 됐냐면요. 역사적으로 환율이 1,500원을 넘었던 적이 딱 2번 있었거든요. 맨 처음엔 1997년 IMF 외환 위기, 환율이 1,900원대까지 치솟았어요. 나라가 진짜 부도 직전까지 갔죠. 기업이 줄줄이 망하고 대량 해고가 일어나고, 그때 사용 가능한 외환 보유액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약 39억 달러. 지금으로 치면 상상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 다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환율이 1,57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짧게 설명하면, 은행이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집값의 100%를 빌려준 거예요. 집값은 무조건 오르니까 괜찮아 라고 하면서 빌려준 거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연쇄적으로 못 갚고 빌려준 돈을 못 받은 전 세계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 거예요. 당시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699bp까지 치솟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CDS 프리미엄이 뭔지, 699bp는 뭔지 쉽잖아요. 이것도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CDS 프리미엄은 쉽게 말해 국가 부도 보험료예요. 내가 한국 채권을 샀는데 혹시라도 한국이 망해서 내 돈을 못 돌려받을까봐 드는 보험이에요. 근데 나라가 위험해 보이면 보험사가 보험료를 확 올리겠죠? 2008년에 이게 699bp였다는 건 6.99%였다는 거거든요. 이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평균치가 몇이냐면요, 20bp에서 50bp예요. 이게 100bp가 넘어가면 뭔가 문제가 생기나? 이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100bp는 무슨 699bp. 2008년에는 우리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와 진짜 한국은 이제 곧 망할 거야, 다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의 위기에서 어떤 현상이 껴있었어요? 환율 1,500원을 넘었다는 현상이 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환율 1,500원은 IMF는 나라 망함, 이런 공식이 있는 겁니다. 뉴스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이 공식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면서 공포를 조장한 겁니다. 왜?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현실을 볼게요. 2006년 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근데 과거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어요. 차이점 첫 번째, 외환 보유고. 1997년에는 쓸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이 39억 달러였어요. 돈이 없어서 나라가 휘청거렸던 거죠. 2008년에는 약 2천억 달러. 근데 지금은요 4천억 달러를 넘어요. 같은 1,500원이라도 주머니에 돈이 있는 1,500원과 주머니가 텅 빈 1,500원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차이점 두 번째, CDS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렸죠? 2008년에 699bp까지 갔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요 30bp에서 사이 수준이에요. 시장은 지금의 환율 1,500원을 나라가 망하는 신호로 안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한국은 순대 외채권국이에요. 아이고, 이 말도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빌려준 돈 빼기 빌린 돈은 플러스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상대로 돈 빌려준 사람, 즉 채권자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해외에 갚아야 할 빚보다 해외에서 받아야 할 돈이나 해외에서 사놓은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이 훨씬 더 많아요. 그것도 수천억 달러나 더 많습니다. 차이점 세 번째, 환율 1,500원을 넘긴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1997년은 나라 안의 구조적 문제로 환율이 치솟았어요. 기업과 은행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었거든요. 2008년은 미국의 금융 시스템 붕괴, 세계 경제 엔진 자체가 고장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주된 원인이에요.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국제 유가 급등.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환자가 몸이 아파서 열이 났던 거고, 지금은 밖에 날씨가 더워서 체온이 올라간 거예요. 같은 고열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대응도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환율 1,500원, 제2의 IMF 옵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는 말들을 듣고 투자를 했다가는 무조건 돈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돈을 버냐? 우선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얼마가 될지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1,600원까지 간다, 아니야 다시 1,300원으로 내려온다, 이런 예측 진짜 의미 없습니다. 왜냐고요?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뭘 하는 곳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엘리트들이 모여서 경제의 앞날을 맞추려고 하루 종일 연구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내놓는 보고서 한 장에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해요. 말 그대로 시장 최고의 브레인들이 모인 집단이죠. 이 리서치 센터가 2025년에 뭘 했는지 아세요? 나의 실수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환율 전망이 완전히 틀렸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금리가 내리면 달러가 약세가 될 것이다. 이거 틀렸어요. 코스피가 오르면 원화도 강세일 것이다. 그것도 틀렸어요. 지금 환율 봐봐요. 돈 받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스스로 우리 틀렸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 이게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피터 린치라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기 침체를 예측하려는 경제학자들은 지난 5번의 침체 중에 9번을 예측했다. 5번 왔는데 9번을 예측했다는 거예요. 안 온 위기도 4번이나 온다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유튜브에서 전문가가 이렇게 말했대 하면 그걸 믿고 전재산을 넣으시려고요? 그 전문가가 스스로 틀렸다고 인정했는데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답은 간단합니다. 예측하지 말고 대응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화를 분산하세요. 자산을 원화에만 100% 몰빵하지 마세요. 이게 뭔 소리냐? 달러 자산을 일정 비율 가지고 있으면요, 환율이 오를 때 달러 자산의 원화 가치가 같이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환율 상승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미국 ETF를 하나 사는 것만으로도 통화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분산 투자를 권하는 전문가들은 보통 전체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를 달러 기반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걸 추천합니다. 나 돈이 없는데 미국 ETF를 어떻게 사? 하실 수 있는데요. 최소 1주부터 살 수 있어요. 몇만 원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 번에 넣지 마세요. 지금 환율 1,500원이니까 달러 사야지? 이렇게 한 번에 확 넣으면 그게 고점일 수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에 이러한 종전 기대감에 환율이 급락했거든요. 그 직전에 올인으로 달러 산 사람 하루 만에 손해를 본 거예요. 초보자가 한 번에 쑥 들어가면 무조건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나눠서 매수하는 겁니다. 매달 혹은 매주 일정 금액씩 사면 고점에 사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요. 적립식 투자하는 거죠. 시장을 맞추려 하지 말고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리밸런싱. 비중을 유지하세요. 리밸런싱이 뭐냐? 이것도 어려움을 갖지만 쉬워요. 자산을 여러 개로 나눠놨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니까 비율이 흐트러지거든요. 이때 원래 정해놓은 비율로 다시 맞추는 게 리밸런싱이에요. 환율이 올라서 달러 자산 비중이 너무 커졌으면 일부를 원화로 바꿔서 재배분하고, 환율이 내려서 원화 비중이 커졌으면 달러 자산을 좀 더 사서 맞추고,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비싼 건 팔고 싼 건 사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예측이 필요 없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면 되니까요. 올라도 오케이, 내려도 오케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뉴스나 유튜브에서는 환율 1,500원을 떠들어대면서 연일 공포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서 체감되는 것도 달라졌어요. 물가 확실히 올랐습니다. 한국은 원유, 원자재, 곡물을 대부분 수입하는 나라예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죠. 수입산 소고기, 바나나, 커피, 원두 같은 거 다 올랐고요. 심지어 국산 식재료도요. 사료비랑 물류비가 달러 기반이라 같이 오릅니다. 밥 한 끼가 비싸졌어요. 편의점 도시락도 올랐고 마트 장바구니도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해외여행? 당연히 비싸졌죠. 같은 100달러짜리 호텔이 환율 1,200원일 때는 12만 원이었는데 1,500원이면 15만 원이에요. 25% 더 비싸진 거예요. 항공권, 호텔, 현지, 식비 다 합치면 200만 원짜리 여행이 2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줄이거나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유학생이나 해외 체류하시는 분들은 직격탄을 맞았죠. 같은 금액을 송금해도 아이가 현지에서 받는 돈이 줄어드니까요. 학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진학 자체를 고민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포가 아주 잘 먹힙니다.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리기가 너무 좋죠. 유튜브 조회수도 아주 짭짤하고요. 근데 실제로 나라가 망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왜냐?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수출 중심 기업들은요, 같은 물건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하면 매출이 늘어나거든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달러로 팔잖아요. 환율이 1,200원일 때랑 1,500원일 때 똑같이 100달러를 벌어도 원화로는 훨씬 더 벌죠. 그래서 2026년 들어서 수출 대기업들 실적이 꽤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전문가도 예측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누가 돈을 버는 거예요?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에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살게 되는 거고, 사람들 예측만 믿고 투자하는 사람은 패닉에 빠져서 잃게 되고 투자는 위험하다고 여기저기 퍼뜨리게 되는 거고, 구조를 만들어 놓고 대응한 사람만 버는 겁니다. 자,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면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발심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더 공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제에 이제 관심이 생기고 투자는 하고 싶은데 두려우신 분, 그런 분들은요, 제 채널 페이지에 오시면 기초 강의가 있어요. 그게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보자의 눈높이에서 경제 상황을 쉽게 풀어주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려드리는 영상 제작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들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